이번 주 중에 한국 시간으로 10월 2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가 있잖아요. 아스날에게도 그렇고 파리 생제르맹에게도 그렇고 챔피언스리그 8라운드 중에 가장 어려운 상대팀을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두 팀 모두가.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좋지 않은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냐? 아스날 원정이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날 원정에 동행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부상에서 복귀한 아센시오, 두에, 비티냐, 돈나룸마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이름이 안 보여요. 덴벨레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덴벨레가 부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르키프라던가 르파리지앵이라던가 등등등 유력 매체들의 소식에 따르면 덴벨레가 엘리케 감독이 징계를 이유로 덴벨레를 제외를 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거냐면 덴벨레가 이번 아스날 원정길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읽어보면 부상이라던가 여러가지 그런 선수들의 신체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인 엘리케 감독의 결정일 뿐입니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왜 덴벨레가 징계를 받았냐? 로마노의 보도에 따르면 엘리케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덴벨레를 빼버렸는데 현재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덴벨레와 엘리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렌과의 경기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다툼을 한 이후에 덴벨레가 아무래도 엘리케 감독에게 항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케 감독이 감독에게 도전을 한, 감독에게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한 덴벨레에게 징계성으로 이번 아스날 원정에 함께하지 않는 명단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징계성 명단 제외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한테는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덴벨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력에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당연히 덴벨레거든요. 덴벨레가 2명, 3명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스피드, 개인 기량 이런 것들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덴벨레가 빠진 건 팀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만 본다면 주전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에서 최전방 공격수부터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아센시오가 지난 라운드까지 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과의 경기에 복귀를 하긴 하지만 100%의 컨디션일지 경기 감각이 100%일지 이것도 불명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라운드에서 이강인 선수가 요 자리에 분명히 무안이라는 9번 공격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로톱으로 나와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것도 하고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도 해주고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도 하고 정말 제로톱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 제로톱에서도 이제 아센시오의 컨디션에 따라서 실제로 이 아스날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덴벨레까지 빠져버리면 오른쪽 측면에는 사실 덴벨레가 없을 때 이강인 선수가 바로 첫 번째 기용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덴벨레가 안 나오면 늘상 덴벨레가 교체되거나 그랬을 때 이강인 선수가 늘 덴벨레가 나가자마자 첫 번째로 교체가 된다거나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경기를 같이 뛰고 있다고 하더라도 덴벨레가 교체로 아웃이 되면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덴벨레가 없을 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선발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는 비티냐가 복귀를 했으니까 에메리,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이 선수들이 이미 있어서 미드필더 라인보다는 지금 9번 공격수 자리나 오른쪽 측면 자리 요 자리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다음 경기의 문제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덴벨레가 빠진 오른쪽 측면에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자리.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나온다면 아센시오의 이 아무래도 컨디션이 안 좋다면 아센시오 대신에 무안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무안이가 가운데가 아니라 오히려 무안이가 측면으로 가고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배치되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안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지난 경기에 이미 무안이와 이강인 선수의 이 9번 공격수 자리에서의 경쟁이 한번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무안이가 분명히 벤치에 있는데 이강인 선수를 9번 공격수로 썼고 그리고 무안이가 교체로 나왔는데 이강인이 9번으로 뛰고 무안이가 오히려 측면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안이의 이 9번 공격수 자리에서의
등지는 플레이라던가 돌아서는 플레이라던가 연계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엔리케 감독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하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덴벨레와 아센시오가 모두 못 나왔을 때 이강인이 가운데 무하니가 측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두에가 복귀를 한다면 무하니를 믿지 못한다면 두에를 출전시켜서 이강인이 오른쪽 두에가 제로톱 이런 것도 가능하죠. 실제로 지지난 경기에 두에를 제로톱으로 써봤으니까요. 아니면 두에를 왼쪽 바르콜라 오른쪽 이강인 가운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늘상 이강인 선수가 이럴 때를 기다린 거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혹여나 팀에 스쿼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오른쪽, 왼쪽,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최전방 공격수, 수비형 미드필더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위치에서 첫 번째 교체 선수였어요. 주전 선수가 있으면 바로 이 주전 선수가 못 나올 때 나오는 선수가 이강인이었죠. 어떤 위치든. 그러니까 지금 스쿼드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펼쳐졌다. 덴벨레의 이 엔리케 감독과의 갈등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덴벨레가 빠진다는 건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매우 큰 손해입니다. 정말 큰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파리 생제르맹에겐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아스날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스날의 측면 풀백 자원들이 지금 줄부상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도 풀백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쭉 보면 일단 진첸코와 토미야스 애초에 이 두 선수는 10월 중순에 복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빠져 있고요. 이제 벤 화이트 같은 경우도 지난 라운드에 경미한 부상으로 나오질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라운드에 남아있는 풀백이 아스날은 5명의 풀백이 있어요. 벤 화이트, 팀버, 칼라피오리, 진첸코, 토미야스예요. 근데 토미야스 부상, 진첸코 부상, 벤 화이트 부상이라서 팀버와 칼라피오리만 남았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가 끝나고 칼라피오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지금 검사를 해본 결과 큰 부상은 아니고 단순한 뭐 타박상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칼라피오리는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칼라피오리도 100%의 컨디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5명의 풀백이 있는데 4명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팀버 빼고. 그리고 벤 화이트도 지난 경기 못 나왔었고 물론 이번 경기에 복귀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칼라피오리, 벤 화이트, 팀버 이 3명의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칼라피오리와 벤 화이트가 100%의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덴벨레가 빠진다는 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어떤 선수랑 만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은 그 외대고르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스날이 조금 더 플랫한 형태를 띄어요. 트로사르와 하베르츠 두 선수가 이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이제 거의 뭐 2명의 선수가 미드필더도 됐다가 뭐 투톱도 됐다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2명의 선수가 최전방에 있고 미드필더 라인에 라이스와 토마스 파티 2명의 선수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풀백 자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벤 화이트와 칼라피오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뭐 약간의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팀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상대를 할 때 아스날을 오른쪽 측면에 나올 때는 팀버를 만나거나 아니면 칼라피오리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올 때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3백을 만들고요. 하키미가 높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2가지, 3가지 정도의 패턴이 존재하는데 이강인이 들어가면서 칼라피오리나 팀버 왼쪽 풀백을 끌어당길 때 하키미가 오버래핑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강인이 오히려 측면으로 벌려주면서 측면 수비를 끌고 나갈 때 하키미가 들어오거나 에메리가 올라가면서 하키미가 뒤로 빠지거나 이런 형태를 유지합니다. 보통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가 많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만나는 이 위치가 칼라피오리 혹은 팀버 둘 중에 한 명의 선수가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 이강인 선수가 그 덴벨레와 다른 점은 덴벨레가 나왔을 때는 측면에 엔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상대하는 이유가 측면을 넓게 직선적으로 쓰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덴벨레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계속 이제 끝에서 끝으로 움직여줘요. 수비를 끌어내거나. 근데 이강인 선수는 덴벨레 같은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를 살려주려면 직선적인 플레이를 살려주려면 이강인 선수가 연결고리가 되고 하키미의 직선적인 플레이를 살려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기용이 된다면 하키미와의 호흡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끌어냈을 때 하키미가 뭐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하키미에게 이강인이 패스를 넘겨준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패턴이 다음 경기에 매우 많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을 가운데 둘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과연 그 리그앙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버티는 게 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마갈량이스나 살리
살리바를 상대로도 등지는 플레이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아스날 자체가 전방 압박이 워낙에 강한 팀이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보통 파리 생제르맹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기도 하지만 볼을 돌리다가 안 되면 지난 경기에도 나왔었던 장면인데 이강인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 약간 내려오면서 이강인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줄 때가 있었어요. 지난 경기도. 그럼 이강인이 여기서 지난 라운드 랜전에서 좋았던 건 등지는 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이제는 피지컬이에요. 사실 버티는 힘이 이강인 선수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라운드 경기 장면 몇 개 보여드리면 재밌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무아니가 후반전 막판에는 9번 공격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한 다음에 무아니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근데 무아니는 지난 경기에서 맡고 있었던 선수가 담당 선수가 중앙 수비수였던 스타드렌의 크리스토퍼 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피지컬이 되게 좋거든요. 190가량이 돼요. 키도. 근데 이 선수가 달려드니까 무아니가 힘에서 밀려서 볼을 빼앗깁니다. 무아니가 이제 힘에서 밀려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뺏겨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우가 이강인을 상대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왔냐? 파리 생제르맹이 전방 압박을 당해서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뻥 차서 이강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아까 무아니가 버티는데 실패했던 크리스토퍼 우랑 등을 집니다. 등을 지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버텨요. 힘으로 버팁니다. 버티고 돌아서니까 뛰어나가는 바르콜라도 있고요. 그때는 뛰어나가는 덴벨레도 있었죠. 이 경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힘으로 버텨낸 다음에 돌아서니까 덴벨레나 바르콜라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실제로 뛰어들어가는 덴벨레에게 이강인이 패스를 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마갈량이스나 살리바를 상대로도 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뭐 우리가 보는 재밌는 포인트겠죠? 왜냐면 살리바나 마갈량이스는 홀란드와 경합을 해도 홀란드가 힘에서 좀 버거워하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무게중심도 굉장히 낮고 볼을 받았을 때 버티는 힘이 워낙에 강한 선수다 보니까 과연 제로톱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이든 중앙이든 아스날전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렇게 큰 경기가 어쨌든 활약이 좋으면 임팩트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임팩트를 보여주는 순간 최전방이든 오른쪽 측면이든 이강인 선수가 주전 자리를 조금 더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거고 아마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아스날을 상대로도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통한다면 뭐 등을 지는 플레이라던가 측면에서 찔러주는 패스들 이런 게 통한다면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들 이제 베스트 11으로 기용할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일단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물론 이강인 선수도 매우 부담이 되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덴벨레가 없다는 게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 요 하나만 놓고 보자면 시즌 초반에 절호의 기회가 온 거다. 그래서 요 기회를 뭐 잘 살려서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